중국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를 확정짓는 당대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관심은 시진핑 3기의 중국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에 쏠려 있는데요. 이번 당대회 의미와 관전 포인트, 그리고 향후 한반도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니까 곧 열립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로 이번이 20번째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정치 행사고 중국인들에게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겁니다. 네. 중국 공산당이 1921년 7월 달에 이제 창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1년이 됐죠. 네. 처음에는 매년 열리기도 하고 2년마다, 3년마다 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10년마다 한번 열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1977년 11차 당대회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좀 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 당대회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가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떻게 중국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중국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이 당국가 체제인데요. 당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면 나머지 결정은 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중국을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중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2296명의 당 대표가 이제 모였다고 하는데 네. 중국이 공산당원의 숫자가 9,67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14억 인구 중에서 한 7% 정도, 6.7%를 차지하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당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당 중앙위원들을 뽑습니다. 한 200여 명 되고요. 네. 정위원회 그 사람들이 다시 25명이나 되는 중앙정치국 위원을 또 뽑습니다. 그리고 그 25명이 다시 7명,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정이 나와야겠습니다만 과거에 9명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를 뽑는 회의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바라볼 때는 이 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가는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정책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은 앞으로 중국 지도 체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에서 9명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인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7명이 중국 전체를 9명이 중국 전체를 운영하거든요. 네. 근데 회의를 할 때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과거에는 중국의 태자당이라고 해서 혁명 원로들 세대의 세력이 있고요. 예. 지도부에 또는 상하이방이라고 그래서 상해 시당을 중심으로 근무했던 사람들끼리 모이는 또 모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청단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해서 네. 투안파이 그 사람들이 또 중요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세계 정치 세력이 과연 그 자리를 어떻게 나눠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그 주요 지도부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중국의 지도부 지금 말씀드렸던 정치국 상무위원회 네. 위원이 되려면은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10년에 한 번씩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등소평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고 지도부가 진입하는 기준을 7상8하라고 해서 지금처럼 네. 이번 당대회에서 차기 5년을 이끌어갈 사람을 결정할 때 67세가 되는 사람은 계속 잔존할 수가 있어요. 상무위원으로. 네. 그다음에 68세가 되는 사람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7상8하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1955년생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고 네. 54년부터는 내려가야 됩니다.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지금 국가주석이 1953년생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내려가고 지금 3년임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준을 7상8하에서 네. 영도 간부의 능상능하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올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린다. 네. 능상능하 원칙을 하나 마련해냈습니다. 근데 거기는 능상능하 원칙은 어떻게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하지 못하거나 네. 지도 능력이 없거나 좀 품행에 방정하지 못하거나 부패에 관련됐거나
또는 가족이나 자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상업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시진핑이나 최고 정책 결정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상무위원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것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5년생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상무위원회에서요. 상무위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리커창 총리, 그다음에 중국 정치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석인 왕양, 네. 그리고 왕후닝이라고 하는 중앙서기처 서기, 이 세 사람이 다 55년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과 각을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 리커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회 그 상무위원장으로 보내면 국회의장으로 보내면 괜찮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총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총리는 헌법에 2번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리커창 총리는 2번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전인대 상무위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내릴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왕양 그 정치인민협상회의 정협 주석은 공천당,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7세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과거는 총리로 가면은 2번을 할 수 있었는데 단임 총리 한 번만 하는 걸로 네. 그걸로 총리로 옮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요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청당 출신이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를 날려도 불만은 좀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쪽 네. 계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왕후닝 중앙석이라는 분은 그 상해 그 복단대학, 후단대학의 그 교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1995년에 장정민에 의해서 발탁이 됐어요. 그게 그 사람이 굉장히 중국에서 여태까지 장정민, 후진타오, 시진핑을 오면서 중국 최대의 이데올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그에서 이 사람은 살려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앞으로 어디로 옮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후춘화 부총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조금 어려요. 중국으로 보면 네. 63년생이고 59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총리로 가기엔 좀 문제가 있다. 부총리에서 총리로 가는 건. 그래서 혹시 그 다른 상무부총리라고 그래서 지금 한정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 자리로 부총리 중에서 최고로 높은 네. 사람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딩슈에샹이라고 해서 중앙판공청 주임이 있는데 중앙판공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의 당 사무를 전부 다 관장하는 직책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심지어 지도자의 경호까지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등슈에상이라고 하는 중앙판공청 주임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라든가 천민월 총칭시 당서기 등이 지금 상무위원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사면임과 관련해서 네. 시 주석의 이렇게 집권 연장이 가능할 수 있던 이유 또 그 목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네. 같은 경우는 그 총석에 사면이 된 것 가능한 것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이 격대 지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당대회를 하면서 차기 말고 그 다음 차차기에 그 후계자를 지정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시진핑이 안 했어요. 그 후계자가 없으니까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시진핑이 의도적으로 지정을 안 했던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국내 경쟁 세력을 2012년에 18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당 총서기가 되면서 반부패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적들을 다 제거했어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지금 중미 관계가 악화됐잖아요. 네. 그 중국에서 시진핑 그 주석이 등장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형 대국 관계 또는 신형 국제 관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혼자 다 헤게모니를 가지고 전 세계 움직이지 마라. 우리도 미국하고 비슷하다. 네. 새로운 국제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G2다. 당신네도 있고 나도 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미 관계가 좀 나빠졌잖아요.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네. 이런 관계에서 그 중국을 이끌 사람은 나뿐이 없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집권 연장이 가능했는데 네. 아무래도 총서기가 집권 연장을 가능한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고 싶겠죠.
그렇죠. 정치가 네. 중요한 거니까 정치 권력이.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어요. 네. 1921년에 아까 창당이 됐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창당 100년이 된 게 2021년입니다. 그때까지 중국 공산당이 내세운 게 전면적 소강 사회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잘 먹고 사는 사회예요. 그걸 지금 이미 마련했다고 끝났다고 마련해요. 근데 1949년에 중국이 건국이 됐거든요. 100년 후가 2049년이 되면 그때까지는 중국이 공동 부유 사회,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공산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공산주의 사회 내에서 어떤 이상적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목적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중국 그 시진핑 3년임에 관한 그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중국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중국이 여행 갔다가 보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고 말도 네. 마음대로 하고 막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독재자한테 끌어내리라고 하는 현수막도 달리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3년임에 대해서 장기 집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정하고 네. 있는 부분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13일 날 독재자는 뭐 물러가라 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현상입니다. 근데 네. 이게 뭐 1989년에 천안문 민주화 운동할 때 탱크 앞을 가로막았던 어떤 시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모습까지 연상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당대회가 끝나고 북경시의 그 공안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걸 책임졌던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분입니다. 당대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확정하는 걸 텐데요. 오늘 네. 그 업무 보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좀 관심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중국이 1978년에 11기 삼중전의 이후에 그 개혁 개방을 해서 발전해야 된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문화혁명 이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4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만큼 살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발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중국이 양적 성장은 가능했는데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필요하고 맨파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조건들이 이제는 거의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전 세계가 국제 공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좀 더 커플링이 되어 있었는데 동조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떨어뜨려서 중국 혼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는 중미 관계를 통해서 상당히 중국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크게 강조할 수 없는 좀 상황이 벌어졌고 네.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지금 갈등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을 강조하는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안정을 듭니다. 강조하는 쪽으로. 그거는 작년 네. 말부터 이미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신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업적과 명분으로 대만 통일을 내세울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맞는 말씀인데요. 네. 대만 통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의 개혁 개방의 총설계사가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네. 덩샤오핑인데 그분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97년에 홍콩을 반환받는 거예요. 영국으로부터. 네. 하나는 대만 통일하는 거예요. 근데 홍콩 반환이 97년 7월 1일 날 됐거든요. 근데 2월 달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영국하고 합의를 봤어요. 네. 7월 1일 날 무조건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거는 봤는데 통일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국가 이익 중에서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게 사활적 국가 이익인데 그래서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3년임을 앞두고 중국 내에서 좀 갈등 부분이 좀 약간은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대만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이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쓰고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5년 후에 다시 연임을 하고 갈 때 그때를 중심으로 대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예. 집권 3개월 열리면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경제 안보에 상당한 좀 도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한미일 대만 치포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좀 이슈가 있는데 더 맞는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도 저는 저 일정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의 신정부가 미국
그거로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중국을 좀 멀어지는데 더 이상 중국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겪고 있잖아요. 중미 관계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성장을 계속 못하는 성장 둔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집값 같은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져 있고요. 네. 교육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 국내 문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좀 온 게 사실입니다. 시진핑에게는 또는 성장률이 지금 5%도 제대로 지금 보장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강경 기조를 조금은 접고 네. 그리고 그 대신 좀 유화적인 정책으로 하지 않겠는가. 단지 그 조건은 내년 3월에요. 네. 2023월에 14차 전국 인민대표대 전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주석이 되는 겁니다. 2018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국가 주석도 2번뿐이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네. 이제 3번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14기 전인대가 끝나면 네. 국가 주석이 될 텐데 그게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그 중국과 대만 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입하면 전개가 되면 네. 미국이 지금 개입 안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1979년에 중국과 그 수교를 했지만 네. 그럴 때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92년에 그 한중 수교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만 얘기를 했고 네. 대만 문제는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군사동맹이 있잖아요. 네. 저 자동 개입 조항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적으로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러면서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좀 높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균형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소를 타면 한쪽으로 사람이 가면 이제 쏠리죠. 못 쏠리잖아요. 네. 다시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한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중미 관계에서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균형을 아주 맞춰야 된다. 그게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그 정도로 양국 관계를 균형치를 완전히 변화시킬 정도의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균형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드 파워고 소프트 파워입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도 늘려야 되고요. 그와 같은 하드 파워가 있고 또 하나는 외교력, 정치력, 네.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국력을 또 신장시키는 소프트 파워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추의 역할로 갈 수 있는 좀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당대회 이틀 전까지도 도발을 이어갔거든요. 좀 네. 예상을 깨는 행보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예. 당대회 이후에는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지금 당대회 이전까지 지금 상당히 네. 또 도발 수위를 높였고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아마 중국에게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얘기를 네.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했는데 핵실험은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적당히 해라. 그래, 핵실험은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겠다. 본인들이 설명을 한 거예요. 중국한테. 네. 그리고 당대회가 끝나고 11월 8일 날 미국에서 그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때가 가장 핵심적으로 핵실험 할 수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핵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중간 선거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미 2018년 5월 달에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구한 거 아니에요. 만약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신뢰, 불신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내년 2023년을 맞이하면서 그 미국과의 관계 또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북한이 나름대로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도발을 지속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는 중국이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예. 중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일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국제 정세 관련해서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김승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